8회. 그럼 이런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죠. 1번 보겠습니다. 1번. 이 1번 문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어려워요. 이거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문제에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이라고 물어봤죠. 일반적인 학생분들은 문제에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뭐지? 이러는 게 당연해요. 근데 재고자산 평가 뭐 옛날에 저희가 했던 거 성립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런 방법들을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만약에 못 떠올려도 보기를 보시면 이런 거구나 라고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매입했고요. 10개 매입했고 단가 1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단가. 그리고 1월 5일 날 또 매입했고요. 20개 매입했고 단가는 200원이라고 할게요. 200원. 그리고 1월 8일 날 매출했습니다. 10개 매출했고 저는 얼마에 팔 거냐면 판매 금액, 판매 가격은 하나당 500원에 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렇죠? 이제 이제부터 생각하세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때 거의 90%가 예 아니면 예입니다. 거의 90%가 선입 아니면 후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거 막 그리기 힘드니까 이런 거 언제 그려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때 차라리 찍으려면 선입이나 후입 두 중에 찍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찍지 말고. 왜 그러냐면 문제 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이 네 개의 평가 방법 중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갖는 것들은 얘랑 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입 아니면 후입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푸셔야 조금 기억하기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보죠. 내가 지금 10개 판매했다라고 했잖아요. 매출 10개 했다라고 했죠. 하나당 얼마에 팔 거라고요? 500원에 팔 거라고 했어요. 500원에 팔 거다. 500원에 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어제 실제로 제가 아는 사장님이 저기 서울 쪽에서 서울 목동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한테 어제 전화가 왔는데 어제 진짜 실제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제가 뭐 예를 들어 지금 문제처럼 저 10개 팔았습니다. 떡볶이. 10개 팔았으면 여러분들 내가 총 얼마 버는 거예요? 5천 원 버는 거 맞아요? 10개를 500원에 팔았으니까? 그럼 봤을 때 여러분들 5천 원이 내 진짜 순이익인가요? 아니죠. 떡볶이 재료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물어봤냐면 10개 팔아가지고 500원에 팔아가지고 5천 원 잡았는데 요거를 매출액이라고 불러요. 매출액. 그래서 5천 원만큼 매출액을 잡았는데 혹시 매출액에서 뭘 빼요? 매출 원가를 빼죠. 사장님이 매출 원가를 몇 개 빼야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출액 5천 원이 10개 판 거니까 매출 원가도 몇 개 잡아야 돼요? 10개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른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항상 10개 팔았으면 떡볶이 재료값도 10개만 잡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이거도 내가 갖고 있던 거고 이거도 내가 사왔던 거죠. 그렇죠? 이 두 개가 내가 매입한 자료인데 여러분들 이 10개를 얘부터 하나당 100원짜리로 사왔던 얘부터 잡을 건가 아니면 하나당 200원짜리로 사왔던 얘부터 잡을 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부터 잡을까라고 하는 걸 재고자산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에 따라서 이걸로 잡을 때가 있고 이걸로 잡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의선수법은 뭐예요? 가장 먼저 갖고 있던 이 10개부터 먼저 원가로 잡자. 이게 선의선수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법일 때 몇 개 잡아요, 원가? 얼마? 가장 먼저 갖고 있던 100원, 얘부터 잡자고, 이렇게. 100원, 이렇게.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원.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매출 원가는 1,000원 잡혔고, 그러면 기말지구액은 얼마 잡혔나요? 기말지구액은 아직 여기로 계산 안 된 금액입니다. 요거는 방금 여기서 계산을 했죠. 매출 원가로. 그죠? 계산 안 된 거 뭐 있어요? 얘만 계산 안 됐네요. 20개 사왔고 200원에 사왔던 거. 그러면 기말재고액은 1월 5일 거 20개 그리고 곱하기 단가 200원짜리 해서 요게 기말재고액이겠죠. 4,000원. 되죠? 요거. 그럼 여러분들 수입까지만 해볼까? 수입까지. 똑같이 매출에서 똑같습니다. 똑같고 똑같이 여기도 10개를 잡아야 돼요. 근데 또 얘부터 잡아야 되나 얘부터 잡아야 되나 이게 항상 골칫거리예요. 수익선출법은 뭐예요? 매출할 기준으로 매출 날짜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매입한 얘부터 원가로 이렇게 잡자. 요게 후익선출법입니다. 선입이랑 딱 봐도 다르죠. 선입선출법은 먼저 갖고 있던 걸 먼저 잡자. 구입은 가장 최근에 구입했던 걸 먼저 잡자. 그러면 요 20개부터 먼저 잡자고요. 근데 10개만 잡을 거니까 하나당 200원에 구입했었던 거였습니다. 200원. 그래서 2,000원 매출 원가가 잡히겠죠. 2,000원 매출 원가 이렇게 잡히고 그러면 얘 또 기말 재고액은 방금 후익선출법은 여기 20개 중에서 10개를 먼저 잡았습니다. 이제 몇 개는 남아있어요? 10개는 남아있을 거고, 그죠? 20개 중에 10개만 원가로 잡았으니까. 그리고 아직 요거도 남아있네요. 요거도 10개 이렇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말재고액은 1월 5일 거 10개 단가 200원짜리랑 플러스 1월 2일 거 10개 단가 100원짜리. 이렇게 해서 기말재고액이 3,000원 이렇게 잡히게 돼요. 3,000원. 이것 자체 어떻게 떠올라요? 이 문제를 하나 풀라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일반적인 물가가 상승하고 있대요. 제가 여러분들 1월 2일 날 사왔을 때는 100원에 사왔다라고 했고 1월 5일 날 사왔을 때는 200원에 사왔다라고 했죠. 이거 자체가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올 때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때 이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물가 상승 시라는 가정을 줄 거고 이거는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 시라는 사올 때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항상 가정을 줄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가정. 그래서 제가 저도 이렇게 문제를 보고 물가를 계속 상승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시 단기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과대 계상된다 말이 어려우면 그냥 크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크다. 단기 순이익이 크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장 먼저 구입했던 게 가장 싸요? 가장 최근에 구입했던 게 가장 싸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가정이니까 가장 먼저 구입했던 게 가장 저렴하게 사온 겁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입했을 거예요.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라는 가정을 줬으니까. 그러면 가장 저렴한 100원짜리를 먼저 원가로 계산하자는 게 선의선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개당 100원에 구입한 걸 먼저 원가로 잡자.
요게 선입이었고 후입은요. 가장 최근에 구입한 요거부터 원가로 잡자라는 게 후입이었어요. 딱 봐도 원가를 가장 먼저 구입한 1,000원으로 잡는 게 가장 순이익이 크겠죠. 그렇죠? 5,000원에서 1,000원 빼버리면 4,000원이나 되고 후입은 5,000원에서 2,000원 빼면 3,000원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선입이 가장 클 겁니다. 여러분들은 1번 질문만 봤을 때 정답이 1번이다라고 바로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가 상승, 지금처럼 100원에 사왔고 200원에 사왔던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당기 순이익이 크다. 당연히 가장 먼저 구입했던 게 가장 저렴할 건데 가장 먼저 구입했던 이 금액부터 원가로 처리하자라는 게 선익설정법이기 때문에 나오는 순이익 값은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들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하세요. 선익설정법, 후익설정법. 제가 이때 여러분들 회계들도 이거 비교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시 그리고 매출 원가는 당연히 얘가 큽니다. 매출 원가. 왜요? 가장 먼저 구입했던 게 가장 싸니까 매출 원가 선익설정법은 1,000원밖에 안 돼요. 10개 곱하기 100원 1,000원밖에 안 되는데 후익설정법은 매출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구입한 거니까 200원짜리니까 매출 원가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크고요. 그 다음에 기말 대금액은 반대로 손익이 크고요. 그리고 손익은 무조건 손익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이런 것들을 다 떠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를 기억하면 문제는 바로 풀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물가 상승 시 단기 순이익이 크다. 그럼 무조건 선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운 방법입니다. 이 문제 충분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유형자산이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요소로 모두 거는 것은 원가로 잡는 거. 뭐뭐 있어요? 당연히 구입비용. 구입비용 얼마에 샀냐? 구입비용. 두 번째는 부대비용이에요. 구입비용과 부대비용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잡습니다. 부대비용은 뭐였어요? 취득할 때부터 사용할 때까지, 사용 가능할 때까지. 얘는 돈. 요거를 부대비용이라고 부른다. 취득할 때부터 사용 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쓰는 돈들을 부대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취득할 때부터 사용할 때까지 드는 돈들이 뭐가 있나라고 찾으시면 돼요. 그럼 봤을 때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 아닌 것들을 먼저 빼는 겁니다. 이런 거. 재산세. 재산세는 여러분들 현재 보유,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취득할 때랑은 전혀 관련 없다고요. 그럼 얘는 바로 빼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최소한 미음만 빼면 돼요. 1번, 3번, 4번이 다 미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땡이에요. 그럼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절대 요거를 막 기억부터 막 읽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재산세가 반드시 등장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서장훈, 막 건물주라고 하죠. 서장훈 막 연예인들이 막 재산세 몇천 내요. 이럽니다. 이런 장난 쳐요. 그거 자체가 갖고 있어야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할 때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재산세는 여러분들 그냥 세금 내는 거니까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그냥 처리해요. 돈 낼 때.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그리고 대변의 뭐 보통이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절대 취득할 때 드는 게 아니라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가족분들 중에서 본인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재산세 내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내고 있답니다. 갖고 있어야 되는 책임이니까. 됐죠? 그런 정답은 바로 미음을 빼버리면 2번이라고 바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억력 이걸. 그 다음에 한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무형자산 문제도 잘 나옵니다. 1번 기업행위 기준에서는 사업결항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하고 내부에서 창출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네, 이거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쁘게 꾸몄어요. 꿈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분들도 여러분들 모두 감성 카페인가 많이 가잖아요. 그죠? 제가 이쁘게 꾸몄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왔네요, 저한테. A라는 사람이 왔네요. 저한테 뭐냐면 이 가게를 인수하고 싶대요. 인수하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인수할 때 이 사람은 저한테 인수할 때 얼마 정도 드려야 돼요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봤을 때 제가 가게 이쁘게 꾸민 거 100억짜리입니다. 이래놓고서 제 장부에다가 영업권 100억 이렇게 써놓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지가 가게 이쁘게 꾸민 거를 왜 지가 금액을 판단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이쁘게 꾸민 거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걸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금액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레고 같은 거 조립한 다음에 이거 100억짜리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부적으로 창출한 내가 만든 영업권의 금액을 영업권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요. 이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인수를 1억 주고 했대요. 이 사람이 1억을 썼겠죠. 이 사람이 실제로 나는 저한테 구입을 했잖아요. 1억이. 그죠? 이럴 때 A라는 사람은 실제 돈을 썼기 때문에 이때 영업권 1억.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지가 만든 거는 인정하지 않고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은 1억이 샀으면 1억을 인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당연하죠.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못했으면 당연히 비용 처리해야죠. 이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그거 얘기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얘기했어요. 백신. 코로나 백신을 여러분들 나중에 백신을 만들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까요? 조금 벌까요? 많이 벌겠죠. 그런 것들이 미래 경제에도 표익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코로나 백신을 만들면 다른 제약회사가 그거 레시피 베껴가지고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것들을 내 거다라는 통지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별도 가능해야 되고요. 이 세 가지를 쓴 게 뭐예요? 이게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갖춘 금액이 있을 때만 실제 나의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백신의 임상 실험 결과 부작용이 발생했대요. 부작용 발생. 근데 임상 실험하고만 이런 거 백신을 만들었다는 거 자체가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인건비도 소비했을 겁니다. 돈을 제가 1억을 썼대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부작용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백신은 미래에 경제 수익이 있나요? 없죠. 부작용이 나면 누가 사요? 이럴 때는 그냥 비용 처리한다고 그래요. 비용 처리. 근데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코로나가 완치됐답니다. 그러면요. 경제 수익이 생기겠죠. 그래야 무형자산이 됩니다. 그래서요.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무형자산. 세 가지는 이걸 뜻하는 거고요. 네, 이번에는 맞는 얘기일 겁니다.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냥 비용으로 처리한다. 돈을 썼으니까. 이번에 맞는 표현이에요. 3번.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가에게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를 한다. 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자산 항상 부대 비용을 같이 잡는다. 3번도 맞는 표현이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정밀법이 왜 나와요? 정밀법이지. 정밀법을 사용합니다. 이 문제 항상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던 무형자산 결산 문제가 나오면 정액법을 항상 풀었어요. 잠깐 이 문제 볼까요? 2회차 있네요. 잠깐 보세요. 2회차의 결산 문제 보면 요거 문제 있죠. 이 문제 무형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문제. 무형자산의 상각의 문제예요. 상각 문제.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을 뭔가 상각하래 상각. 문제에서 여러분들 무슨 법으로 사용해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조건 정액법으로 하는 겁니다. 600만 원에다가 뭐 내용에서 5년을 나눠버리면 끝이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밀법이 아니라 공액법을 사용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겠죠. 무형자산의 특징 또 써보면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20년을 초과할 겁니다. 이런 말도 잘 나옵니다. 이런 말까지. 자,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4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유가증권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는 증권, 만기 보유증권 이 세 가지를 떠올리시는 겁니다. 단기, 매도, 만기. 유가증권은 항상 종류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어요. 지분증권, 채무증권이 지금은 뭔지 아직 뭔지 몰라도 돼요. 회계를 때 알려드리겠지만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지분증권은 그냥 단기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채무증권은 단기 매도 만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지분증권은 단기 매도, 채무증권은 단기 매도 만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판단할 때 그냥 채무증권은 만기다. 이것만이라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는 증권은 둘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지분증권, 채무증권. 그럼 봤을 때 항상 12월 30일 날 공정가치를 평가한다고 공정가치 평가. 내가 샀던 주식의 가치가 얼마나 바뀔까? 이 지분증권이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가치 평가하는 건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는 증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그리고 매도 가능증권 공정가치 평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 평가에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 매도 가능증권 공정가치를 평가했다. 그래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유기액이라는 미실현 손익의 집합 계정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들만 딱딱딱 기억하면 여러분들 이론 문제 10개는 무조건 맞춰요. 이 정도만 딱 기억하면 10개는 무조건 맞춥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4번부터 볼게요.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내가 뭔가 구입을 했는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단기 아니면 매도겠죠. 그렇죠? 채무증권은 단기 매도 만기라고 했으니까 4번은 뭐 맞는 말일 거고 3번 채무증권은 단기 매도 만기 체득함의 만기 단기 매도 중 하나다. 맞는 얘기겠죠. 그것도. 그리고 2번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시장성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구도 이 주식을 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거면 여기 지방에 있는 조그만 회사의 주식을 살 거예요? 삼성 거 살 거예요? 삼성.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실제 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 저기 시골에 있는 조그만 회사의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누군가 사들어 팝니다. 그러니까 집 파는 것처럼. 집도 내가 팔고 싶다고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올려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팔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을 여러분들 원래 몇 년 안에 파는 거예요? 1년 이내에 파는 거죠. 1년 이내에 팔라고 했던 단기 매매증권을 누구도 이 주식을 사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쭉 끌고 가야죠.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유가증권의 재분류라고 불러요. 1년 안에 팔 목적으로 단기 매매증권을 구입했는데 시장성을 상실했다. 누구도 이 주식을 사지 않으면 당연히 1년이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매도하는 걸 바뀌는 거 맞고 단기 매매 1번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이 미실현 보유 손익을 요거예요. 평가 단기 매매 증권의 미실현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을 뭘로 처리한다고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근데 뜬금없이 기타 포괄 손익 무게액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겁니다. 매도 가는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 무게액이지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은 그냥 손익계산서에 수익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또 헷갈리면 제가 항상 뭐라 했어요? 계정 가움이 적어 등록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기타 포괄 손익 무게액 여기 있을 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뭐 딱 봐도 없으니까. 딱 봐도 틀린 말이겠죠. 그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문제 없으니까 찾으시면 되고 이 유가증권에 대한 문제도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오니까 딱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 다 풉니다. 정말 다 풀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사채 문제 나왔습니다. 사채 문제 굉장히 짜증나요. 사채 문제. 저도 짜증나고 학생분들도 짜증날 겁니다. 사채 문제가 어려워요. 사채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크면 하지만 이런 것 자체가 짜증나는 겁니다. 볼까요 이제? 해보셔야 돼요. 사채 문제. 이것도 솔직히 버리세요 하고 싶지만 잘 나와요. 사채. 이거 해야 돼요. 잘 나오는 거. 항상 사채 문제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게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에요. 시장 이자율을 누속 이자율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나오면 보세요. 액면 이자율의 정의를 내가 이렇게 가세요. 내가 나한테 돈 빌려주면 주겠다는 지급하겠다는 이자율이라고 하시면 돼요. 나한테 돈 빌려주면 이만큼 이자 줄게라고 하는 건 이 액면 이자예요. 그리고 시장 이자율은 우리 회사 말고 사채 시장의 평균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뭐 액면이자 시장이자 이런 단어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액면이자율은 내가 주겠다는 이자율. 시장이자율은 나 말고 시장에서 그 시장에서 평균 정도 주는 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볼게요. 액면이자율은 15%예요. 의미를 생각해서 15%고 시장 이자율은 5%입니다. 여러분들이면 예 A 회사, B 회사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돈을 빌려줄 거예요. 돈을 빌려줄 거면 여러분들 얘한테 빌려주고 싶어요? 얘한테 빌려주고 싶어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 15% 주겠다는 얘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을 겁니다. 그죠? 5% 받아서 뭐예요? 15% 받아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인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 15% 주겠다는 A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어서 여러분들 A, B, C, D라고 하면 얘네들이 싸워요. 내가 서로 얘한테 빌려줄 거라고 싸웁니다. 이자를 15%나 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싸우냐? 이 A라는 회사가 갑자기 갑이 됩니다. 갑이 돼서 이제 쇼부를 쳐요. 야, 내가 너한테 100으로 갚을 건데 너 나한테 200 줘. 이렇게 쇼부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자를 많이 주니까 야, 100으로 갚을 건데 200 줘.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크다. 내가 주는 이자율이 크다.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받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할증 발행이라고 불렀고요. 돈을 더 받게 됩니다. 할증 발행. 그래서 분개까지 써드릴게요. 사채 하면은 돈 받을 거니까 현금, 돈을 더 받게 되니까 사채 할증 발행 카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고 이렇게. 그리고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다시 한번 비교해 봤을 때 혹시나 얘가 크다 이렇게 하면 돈을 덜 받게 돼요. 그러면 할인 발행됩니다. 또 분개를 한번 써보면 현금, 사채, 돈을 덜 받게 되니까 사채 할인 발행 카드. 이런 식으로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딱 봐도 얘는 얘에 비해서 이자를 5%밖에 안 주니까 채권자한테 야 내가 너한테 100을 갚을 테니까 진짜 80만 원만이라도 주면 안 돼? 이렇게 쇼부를 칠 수밖에 없어요. 이자가 적게 주니까. 왜 지금 100으로 갚을 건데 80만 원밖에 못 받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자가 적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돈을 덜 받게 된다. 그래서 이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정말 중요합니다. 1번 보시면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다면 할증 발행된다.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보다 크다면 돈을 더 받게 돼서 할증 발행된다. 맞는 표현이네요. 1번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는 이자율이 크면 돈을 더 받는다. 내가 주는 이자율이 적으면 돈을 덜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1번은 맞는 표현인 겁니다. 이자율이 크면 돈을 더 받음. 이자율이 적으면 돈을 덜 받음. 이렇게만 해도 기억하세요. 더 받는 걸 할증 발행, 덜 받는 건 할인 발행. 그렇게만 기억해도 1번 지문은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1번 지문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분 남았네. 네. 2번 지문. 2번 보겠습니다. 2번 지문. 사채 발행 시 발행한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요거도 맞는 표현입니다. 제가 사채 쪽을 한번 갖고 와보죠. 사채 쪽을 한번 갖고 와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 네. 그죠? 옛날에 저희가 수업했을 때 봤던 자료고요. 보면 이렇게 공개로 보면은 액면금액 1,000만 원의 사채를 발행했고 발행가액은 보충예금으로 입금됐다. 발행가액은 9,500만 원이다. 항상 사채라는 계정 과목 이 부채는 액면 금액으로 처리를 하고요. 1억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발행 금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 그 금액은 9,5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증가하는 금액이 9,500만 원.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 받은 돈을 비교했을 때 500만 원만큼 덜 받았다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잡았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똑같이 한번 봐보죠. 사채 액면 금액 이번에 100만 원에 발행했고 발행가액은 90만 원이다. 사채는 똑같이 액면 금액으로 100만 원 그대로 처리하고요. 받은 돈 현금으로 90을 받았다라고 나왔고 100만 원 액면 금액짜리를 90만 원에 받았으니까 10만 원만큼 또 덜 받았다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해놨었어요. 똑같이 액면 금액 100만 원짜리 사채 100으로 잡고요. 발행 금액이 90만 원인데 발행 비용 사채를 발행할 때 뭔가 5만 원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받은 돈이 90만 원이었는데
발행가액이 이렇게 발행 비용이 5만 원 들었을 때는 내 받은 돈이 85만 원으로 이렇게 준다고요. 항상 이렇게 우리가 A고 C한테 돈을 빌릴 거다라고 하면 사채 시장을 통해서 돈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채 시장에 90, 야 이거 A 줘 90을 시키면 사채 시장에 수수료를 떼먹어요. 5만 원을. 90을 받고 5만 원 떼먹었으니까 제가 받는 건 85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채 발행 비용이 들면 항상 발행 금액 받은 돈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이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바뀌겠죠. 5만 원만큼은 돈을 덜 받으니까. 그래서 방금 지금 봤을 때처럼 사채 발행 시 발행한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맞는 표현이겠죠. 방금 90만 원이었지만 받은 돈이 5만, 발행가액이 발행 비용이 5만 원 들었으니까 받은 돈이 9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바뀌는 문제. 이 문제 잘 나옵니다. 그리고 3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자본이익에 해당한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래요, 그냥. 자본이익이 왜 나와요? 무슨 얘기도 아닌데. 그래서 다른 지문이 잘 헷갈리더라도 한 번 지문만 봐도 틀린 거를 알 겁니다. 이런 것도 또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정가오 및 적용등록 여기 들어가서 자본 이역을 한번 클릭 한번 해보면 이쪽에 사채 할인 할증만의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찾으시면 문제는 금방 풉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6번부터 원가 시작. 원가 시작. 가보죠.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처분할 거래요. 근데 고장의 이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한번 써보죠, 제가.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200만 원이었고요. 그에 대한 감가상각 무게액은 네,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요거래요. 그러면 기계장치 이렇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무게액은 빼는 항목입니다. 가치가 요만큼 떨어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빼요. 이것도 혹시 내가 빼는 거다라고 모르시면 한번 재무상태표를 켜보세요.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있으니까.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켜보면 이렇게 기계장치 1억 2,300인데 감가상각 무게액이 2,5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빼가지고 9,800 이렇게 빼는 항목이구나라고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가상각 무게액은 자산의 상환 계정이에요. 그래서 200에 취득했지만 150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50만 원. 이게 현재 회사가 인식하는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이 되는 겁니다. 장부금액. 근데 요건 요 상태인데 지금 이 기계를 바로 처분할 경우 이 기계를 바로 처분할 경우 60만 원에 처분할 수 있고요. 근데 또 이 기계를 두 번째는 10만 원의 수리비를 들어서 10만 원의 수리를 해서 처분할 경우 80만 원에 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처분하는 경우 60, 처분, 10만 원의 수리비를 들여서 처분하는 경우 80. 여러분들 지금 선택지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바로 팔 건지 수리해서 팔 건지 선택지가 2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매몰 원가예요. 매몰 원가라는 의미는 뭐였어요? 매몰 원가. 이미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현재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 이거를 매몰 원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사결정에 미치면 안 되니까 1번, 2번 이 지문은 아예 상관없는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1번 아니면 2번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사결정과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 얼마예요? 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은 내가 1번을 선택하는 2번을 선택하는 이미 쓴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물원가는 그냥 50만 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영어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다음 이거 또 나왔네요. 원가 특성. 이거 87회에서도 나왔던 질문입니다. 전기료 수도료들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 요금을 부담해야 된대요. 실제로 전기나 수도세 같은 건 여러분들 기본 요금이 부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집을 가도 문 앞에 뭐 청구서, 고지서가 공과금 고지서가 붙어 있습니다. 왜 붙어 있겠어요? 기본 요금은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전기세 수도세는 기본 요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쓰면 뭐가 붙는 거예요? 추가 요금이 붙는 형태입니다. 기본 요금 플러스 추가 요금, 대표적으로 지금처럼 전기, 수도 또는 택시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택시 요금. 이거를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걸로 이제 바꿔볼게요. 물건을 생산하게 하더라도 쓰는 돈이 기본 요금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더 생산하면 쓰는 돈이 추가로 붙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그래프로 했었을 때 한번 봐볼까요? 요거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래프로 균 변동비, 혼합 원가라고도 부르고요. 변동비랑 고정비의 성격을 다 갖고 있고 제가 기본 요금이랑 추가요금 형태라고 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이런 식으로 조업도, 조업도라는 건 제가 제품을 생산하는 수량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로만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생산량은 없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야 생산량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생산량이 하나도 없더라도 일정하게 기본 요금은 붙고요. 기본 요금은 붙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추가 요금이 붙는 형태라고요. 있어요. 추가 요금이 붙는 형태입니다. 이거를 준변동비 또는 혼합 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찾아보자. 찾아보는 겁니다. 문제에서 봤을 때 틀린 걸 물어봤네요. 균 변동비, 맞는 표현이었고요. 또는 어떻게 본다는 것을 제가 고정비랑 변동비의 두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혼합 형태의 원가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변동비랑 고정비 형태를 다 갖고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혼합 원가로 한다 맞는 표현이겠죠. 얘가 틀렸네요. 계산 원가가 왜 나와요? 계산 원가는 준고정비에 대한 설명이고요. 준고정비는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기계장치 임차료 이게 나올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계장치 임차료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정답은 2번이라고 찍으시면 되겠죠. 다음에 8번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잘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를 때 그려볼게요. 두 가지를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보고 여기가 보조하는 장소 이거를 보조 부문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장소 얘를 제조 부문이라고 불러요. 의미만 좀 보시면 됩니다. 의미만. 그럼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가 책상이고요. 여기가 전기 공급하는 장소고요. 여기가 조립하는 장소고 여기가 결단하는 장소라고 가정을 할게요. 결단하는 장소다. 그리고 이 장소들은 외우지 마세요. 문제에서 나오면 무슨 장소인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봤을 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 이 보조 부문에서 쓴 돈들을 반드시 제조 부문으로 넘겨야 된다고 했어요. 이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넘기는 방법을 제가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단계, 상호. 여러분들 시험 때는 단계가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단계 가장 많이 나올 거고, 그럼 보세요. 식당에서 여러분들 내가 100만 원 썼어요. 식당에서 뭔가 이모님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밥 먹기 위해서 재료도 사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원가로 부른다고요. 쓰는 돈들을 식당에서 100만 원을 썼대요. 그러면 항상 공장에서 쓴 돈들은 여기서 먼저 얼마씩 썼나 집계한 다음에 반드시 이 돈들을 이쪽으로 넘겨서 이 금액들을 총 집계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인 A 제품과 B 제품의 원가로 잡아야 됩니다. 항상 공장에서 쓰는 모든 돈들은 결국에 제품의 원가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가에 이렇게 구성을 해야 그만큼 뭔가 플러스해서 시가를 잡겠죠. 판매 가격을 정할 겁니다. 이렇게 정할 건데 보세요. 이 100만 원을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배부해야 되고 여기에도 나눠놔야 돼요. 그러면 이 식당 100만 원 쓴 돈들을 3대 3대 3으로 나눈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눈다고요. 여기는 직원이 2명 있고요. 결단하는 장소에는 직원이 10명 있고 조립하는 장소에 직원이 5명 있대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 공장에서 밥값이 총 100만 원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100만 원 중에서 어디 장소에 직원들이 가장 많이 먹었을까요? 누가 봐도 여기잖아요. 그죠? 직원이 10명이나 있으니까 뭔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쓴 이유가 가장 큰 게 절단하는 장소에 직원들이 가장 많이 먹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을 배부하는 기준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다른 장소에다가 막 배부하는 게 아니라 적법한 배부하는 뿌리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해보죠. 전기 공급. 여기는 전기세를 담당하는 곳인데 전기요금이 여러분들 500만 원 나왔대요. 그러면 식당이라는 장소 똑같이 조립하는 장소 절단하는 장소에 이 500만 원 쓴 돈을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됩니다. 배분을 하기 위해서 종업원 수로 배분할까요? 종업원 수랑 전기 사용량은 전혀 관련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당에서 전기 사용량이 100kW 그리고 전기 사용량이 1000kW 절단하는 것의 전기 사용량이 10만 kW. 그러면 이 전기요금 500만 원 쓴 거는 어느 장소에서 가장 많이 썼을까요? 누가 봐도 또 절단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배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을 100kW, 1000kW, 10만 kW 비율로 이렇게 배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배부하는 방법이 직접 단계 상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준 한번 보자면 이거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들만 나와요. 건물에 관리비가 있나 봐요. 관리비를 여기 이 장소들한테 관리비를 배부할 건데 이 관리비를 배부할 때 종업원 수랑 관련이 있나요? 관리비랑? 전혀 관련 없죠. 종업원 수량을 전혀 관리비랑 왜 뭔 상관이 면적에 따라 달라지지. 이 면적을 이만큼 쓰니까 관리비도 많이 내야 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아파트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저층 요 정도까지는 만약에 20평이라고 가정하고 항상 꼭대기층은 좀 커요. 평수가 50평 이런 식으로. 그러면 관리비 누가 더 많이 낼까요? 20평 사는 사람이 많이 낼까요? 50평 사는 사람이 많이 낼까요? 50평이잖아요. 관리비를 뭔가 배부하기 위해서 평수 면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종업원의 복리후생. 뭔가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서 복리후생을 해주는데 종업원의 연령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종업원 수죠. 종업원 수. 종업원 수가 이렇게 10명이나 되면 복리후생비를 여기다가 훨씬 많이 더 배부해 놔야겠죠. 그러니까 식당 부문. 식당에서 돈 쓴 것들은 제가 뭐에 따라서 배부하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인원.
얘도 면적이 아니라 인원이 맞겠죠. 인원. 인원. 그러면 4번이 정답일 겁니다. 전력 부분. 전기세래요. 전기세는 각 장소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배부하겠죠. 제가 사는 오피스텔도 똑같습니다. 제 오피스텔이 한 2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전기세가 200세대가 다 똑같나요? 다르죠? 뭐에 따라 달라져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전기세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배부하는 게 맞겠죠? 정답은 4번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발라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옛날에 원가 할 때 이거 제가 티계정 제발 좀 기억하라고 했었습니다. 티계정 요거 티계정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어느 시험이든 다 나와요.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지워버리면 요렇게 요 티계정 이렇게 이 티계정만 기억하면 이거 딱 봐도 복잡해 보이지만 이 금액들 이 티계정에 쏙쏙쏙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티계정만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시면 돼요. 기초 원재료 10만 원, 여기가 10만 원. 얘는 그만 필요 없고 이제 기말 원재료 5만 원, 기말 원재료 5만 원. 얘도 필요 없고 단기 원재료 매입한 거 원재료를 매입했으니까 원재료가 차변에서 증가하겠죠. 여기가 20만 원. 이 튀계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시험에 가도 이 튀계정은 원래 안 배워요. 원래 계산식을 다 써야 되는데 튀계정을 기억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튀계정을 제가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재료로 총 30만 원치 갖고 있다가 기말에 5만 원이 남았으면 이번에 원재료 사놓은 거 얼마예요? 25만 원이겠죠. 30만 원 중에 5만 원은 남아있으니까 여기가 25만 원 낼 겁니다. 그러면 이 재료비가 여기 있는 재료비예요. 여기가 25. 노후비는 15래요. 문제에서 15. 제조간접비는 20이랍니다. 20. 그럼 얘네도 이제 필요 없는 자료고 요 금액을 다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른답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다 합쳐버리면 60이 돼요. 60. 그러면 기초 대공품 20. 여기가 20이래 20. 보통 왼쪽이 80만 원이죠. 기말 대공품 10이래요. 여기가 10이래요. 10. 그러면 총 80만 원 중에 대공품이라는 건 아직 미완성된 겁니다. 80만 원의 돈을 투입했는데 10만 원은 아직 미완성했대요. 그럼 완성한 건 70만 원치겠죠. 여기도 70만 원. 여기도 70만 원. 기초 제품 15. 매출원가 45. 그렇죠? 총 제품을 85만 원치 갖고 있다가 매출원가 45만 원치는 팔린 겁니다. 85만 원 중에 45만 원치를 팔렸으니까 아직 못 판 거 얼마예요? 40만 원치는 못 팔았겠죠. 그렇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물가. 얘를 물어본 거라고 얘. 70만 원이니까 정답은 3번. 이런 식으로 티계정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티계정을 활용하는 문제가 회계 자격증 모든 자격증을 포함해서 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티계정 체계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내는 문제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티계정. 이 티계정만 알고 계시면 이 지문들을 쏙쏙 집어넣으면 바로 이 금액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계속 쓰는 거 연습하세요, 여러분들. 계속 쓰는 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만 해서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10번. 또 종합원가 계산. 또 완성법 환산형 문제 나오네요. 완성법 환산형 문제 나오면 얘 그리려고 얘 제공품. 얘를 딱 그리는 겁니다.
대공품 티계정을 딱 그리고요. 항상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건 수량이에요, 수량. 환산량, 수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수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기초 수량, 수입 또는 착수 수량, 기말 수량, 완성 수량. 이런 식으로 수량으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수량으로만 바꿔주시고요.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기초 400개라면서요. 400개 완성도 75%랍니다. 75%. 기말 700개 완성도 40%. 700개 완성도 40%예요. 장기 착수 수량 3,500개랍니다. 완성 수량은 3,200개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제가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계산 방법이 있다라고 했고 평균법은 뭐라 했어요? 두개 더해라. 두개 더해라. 선의분요. 여기서 못 빼라고 했어요. 근데 기초법 빼라. 딱 이것만 알고 계시면 세무 1급 자격증의 계산 다 풀어요. 정말. 그죠? 이거 두 개 더해라. 요거 해라. 한번 해보죠. 선의선출법 물어봤고 문제에서 가공원가. 가공원가는 여러분은 항상 여기다가 그죠? 저는 재료랑 가공이랑 둘 다 구해보겠습니다. 재료랑 가공이랑 저는 둘 다 한번 구해봅니다. 재료, 재료는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공정수의 전량 투입했다라고 나올 거고 가공은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재료는 여러분들 항상 완성 수량 플러스 비말 수량 이게 더 두 개 더한 겁니다. 여기서 항상 비초 수량을 빼면 끝이고 그리고 가공은 항상 이렇게 하세요. 완성 수량에다가 옆에 완성도가 있는 것들을 완성도를 곱해서만 계산하시면 돼요. 기말 수량 곱하기 완성도 마이너스 기초 수량 곱하기 완성도.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서 이거 빼라. 이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재료는 그냥 개수만 계산해라. 가공은 완성도가 있으면 곱해서만 계산해라. 이것만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이 재료랑 가공에 대한 수량은 정말 금방 구합니다. 완성 수량 3,200개, 3,200개 플러스 기말 수량 700개, 기초 수량은 400개. 이렇게만 계산할 줄 아시면 돼요. 그러면 3,500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가공 이거는 뭘 곱하라고요? 항상 완성도만 곱하세요. 3,200개 또 플러스 기말은요. 700개 곱하기 몇 프로? 40%. 완성도 있는 건 완성도 있는 거 곱하시면 돼요. 기초도 완성도 있으니까 완성도 곱해서 빼면 됩니다. 400개 곱하기 75 이렇게만. 이렇게 3,200개, 700개, 400개 구하는 계산식은 똑같지만 완성도 있는 것들 그냥 곱해서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해보죠. 3,200개 플러스 700개 곱하기 40% 하면 280개가 될 거고 마이너스 400개 곱하기 75% 하면 300개래요. 300.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냥 가공비예요. 요 계산하면
3200개, 280개 더하고 300개를 빼버리면 3180개 정도 나오겠네요. 3180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공비에 대한 거, 아까 가공비 물어봤죠? 가공한 거. 내가 이번에 올해 가공 완료한 게 한 3180개 정도 된 거다라고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품을 최대한 완성을 시키면 3180개 정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개수를 구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봤을 때 완성부한산량 가공비에 대한 단위당 원가가 12,000원 들었대요. 그러면 내가 3,180개 정도를 완성할 건데 하나 완성하는데 문제에서 단위당 원가 하나 완성하는데 쓸 돈이 12,000원 들었답니다. 그러면 3,180개 정도 완성할 거고 하나당 얼마 정도 든다고요? 완성하기 가공하기 위해서? 12,000원 든대요. 단위당 하나당. 몇 12,000원. 그렇죠? 그러면 이걸 곱하면 이제 뭐예요? 총 가공비의 금액이 나오겠죠. 야, 그러면 야, 3,180개 정도 만들 거고, 하나당 12,000원 정도 들 거니까, 야, 다 만들면 얼마 정도 들어? 이거를 구하라고 한 것 뿐이에요. 3,180개 곱하기 12,000원 하면 3,816만 원이 나오네요. 3,816만 원. 됐죠? 그러면 정답은 4개네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1번. 1번. 문제에서 단기 가공원가 발생액이 총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반대로 우리 회사 가공비의 총 금액은 3,816만 원인데 우리 회사의 완성품 가공의 수량이 3,180개야. 그러면 하나당 단위당 원가가 얼마냐? 하나당 가공비의 단위당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 가공비는 3,816만 원 될 거고 나는 완성할 때 3,180개 완성할 거니까 나눠버리면 하나당 단위당 원가가 아까 구했던 12,000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구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것들 어렵긴 할 겁니다. 완성판 사용 자체가 원가 계산 중에 거의 탑 클래스예요. 엄청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 계속 좀 평균법은 2개 더하고 선입은 2개에서 기초법 뺀다. 이런 식으로만 기억하면 한 90% 정도는 문제가 풀릴 겁니다. 평균법 여기서 기초법 빼는 게 선입법.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11번부터 원 부가세 곱시자. 다음 중 재화 공급의 특례. 특례라는 건 여러분들이 특이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항상 세무 2급에서 부가세법에 대한 재화 공급, 물건을 파는 것에 대해 특례를 물어보면 단지 공급을 떠올리세요. 단지 공급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단지 공급은 여러분들 종류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장 증여, 폐업시 잔존제 이렇게 4가지가 있었고 자가 공급 안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그리고 면세 사업의 전용 그리고 판매 목적 사사업장 방출 개인적 공급은 그냥 지인 공짜로 줌 안주 공급은 여러분들 판매해야 되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다르게 썼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 팔고 딴 거 쓴 것들. 제품을 여러분들이 팔아야 되는데 이런 거 뭐.
어느 회사의 뭐 스포츠카를 고치는 데 썼다. 우리 제품을 안 팔고. 그리고 면세 사업에 썼다. 그리고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 보내줬다. 팔지 않고 지인을 공짜로 줬다. 이런 것들이 다 간주공급입니다. 판매해야 될 거를 팔지 않았을 때. 사업장 중에는 다른 거래처에게 공짜로 폐업시 잔존 제한은 폐업할 때 공장 창고에 아직 판매 못하고 남아있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이 부가 세무이급에서 이 부가세법 문제에서 이 간주공급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80%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할 때 자, 대, 사, 패 이런 식으로 외워서요. 이렇게만 해도 자기사패만 기억해도 여러분들 몇 개 지문을 골라집니다. 왜요? 1번 자기의 과제사업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재화. 딱 봐도 딱 자기라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1번이 자가공급이에요. 물건을 팔지 않고 지한테 쓴 겁니다. 자가공급. 그다음에 4번 볼게요. 특정 거래처한테 선물로 준 거 뭐예요? 사업당 중이에요. 접대잖아요. 사업당 증거. 폐업할 때 잔존제어. 나왔네요. 바로 또. 폐업 시 잔존제어.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해당하지 않는 건 2번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보세요. 직접 제조한 과세지와 이거를 제품이라고 부르죠. 내가 만든 제품, 내가 만든 제품을 누구한테 줬대요? 직원 생일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국가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지 직원들한테 선물로 주는 건 뭘 안 해요. 요 정도는 판매한 건 아니지만 단종목 규정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이거 안 판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리시면 차라리 자개사표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단종목은 실제 판매한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근데 판매할 제품을 다른 곳에 쓴 거예요. 아까처럼 거래처 주거나 지인 주거나 아니면 내 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런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안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방금 했던 첫 번째가 제품을 직원들에게 공미우생 목적으로 줘. 이거 여러분들 판거 같아요? 아니죠. 판 건 아닌데 간주 공급 규정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간주 공급 규정은 딱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까지 나가 두 번째, 국가에게 제품을 기부하는 거. 이런 것들도 판 거 아니잖아요. 판 거 아닌데 간주공급 규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간주공급 규정으로 보면 안 좋은 게 뭐예요? 여기에 걸리면 안 좋은 게 뭐예요? 판매하지 않았지만 원래 판매하려고 했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시가죠. 시가의 10%의 부가세를 국가한테 납부하는 거예요. 여기 규제 걸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어. 친구한테 공짜로 줘놓고서 야 그거 다 1,000원에 팔라면 잠깐만 국가한테 100원 내고 올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국가한테 기부를 하는데 갑자기 국가가 야 너 나한테 기부했어? 이거 원래 얼마에 팔라고 했어? 10만 원이요. 그래? 그 10% 만원 부가세 돼. 이러면 사업자들이 국가한테 제품을 기부할까요? 안 하려고 하겠죠. 일반적으로 마스크 회사. 그러니까 마스크 회사가 국가한테 기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면 원래 판매하려고 했던 가격의 10%를 국가한테 내라고 해요. 하지만 이 정도는 간주원금으로는 보지 않겠다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이런 거 어렵겠지만 자개사패 정도만이라도 기억을 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겁니다. 직원 생일 선물 목적이니까 복리후생 목적으로 판매하려고 했던 제품을 주더라도 굳이 10%의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라고 해놔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13번. 네, 맨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15개 중에 10개만 하고 드세요. 다 맞지 못해 어차피 10개만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저랑 기출 문제 엄청 많이 풀 거니까. 네, ABC라고 할게요.
A 국내 기업, B도 국내 기업, C는 미국 기업.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B라는 국내 기업이 C라는 미국 기업한테 파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수출. 맞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한테 파는 걸 수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출. 그러면 이때 수출할 때 뭐예요? 영세율. 영세율이라는 거 물건을 팔아도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라는 게 영세율. 요거도 영세율이라고. 어차피 최종적인 목적이 수출일 때는 국내 기업끼리 거래할 때도 부가세를 주고받지 말라라는 영세율이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영세율. 이때 영세율 규정이 12영세예요. 12영세. 요때 영세율이 16수출입니다. 요때 영세율, 요때 영세율.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해외랑 거래하고 있으면 무조건 다 영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하는 재화. 이게 아까 봤던 12영세라고요. 제가 어디서 얘기했잖아요. 12영세 영세율 구분은 3번.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의 합과 그 다음에 2번 요것도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외에서 건설하거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도 영세율이에요. 해외랑 거래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요것도 뭐 건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가서 건물 지어준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에요. 4번도 수출이라는 말이 있죠. 조심해야 될 게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 위탁 수출을 받고 받은 수출 대행 수수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은 단 한 번도 수출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수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공장은 여러분들 미국 기업한테 수출하려면 이렇게 대행업체한테 맡겨요. 수출할 줄 모르니까 수출에 대한 서류도 준비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대행업체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대행업체가 A라고 치면 이 대행업체가 공장한테 물건 받아가지고 이렇게 미국한테 대신 팔아주겠죠. 이런 것들을 위탁 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탁 대신 받아서 팔아준다. 그러면 이 대행업체가 여러분들 공짜로 대신 팔아줄까요? 아니겠죠? 이때 여러분들 얘한테 뭐 받아요? 수수료 받아요. 됐어요? 이 수수료 받을 때 내가 수수료를 공장이 A한테 수수료 10만 원 줄게요. 대신 팔아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말고 부가세까지 10,000원에서 11만 원이 거래돼야 돼요. 이거는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출을 대신 해줌으로써 받는 수수료인 것뿐이지.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나와 있는 대행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반드시 과세가 돼야 돼요. 수출 대행 수수료는 반드시 과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3번. 부가세법상 납부세 계산 시 공제대상 매입세.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여러분들 뭐예요? 부가세를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공제대상 불공제로 다 빼버리면 되겠죠. 뭐예요 정답? 보니까 1번 대표자의 개인적인 구입. 사업과 관련 없는 수출. 불공이죠? 불공. 그리고 2번 공장부지 택지 조성. 이거 뭐예요? 토지 수출이잖아요. 이것도 불공. 택지라는 게 토지입니다. 3번 렌트카업. 렌트카업이 뭐 하는데요? 차 빌려주는 곳이죠. 렌트카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차의 부가세 매입세. 당연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공개됩니다. 왜요? 얘네 업종 자체가 뭐예요? 이렇게 개인들에게 차를 빌려주는 곳이 렌트카업이잖아요. 이 렌트카 업종을 가진 회사가 승용차를 구입했대요. 얘 업종과 관련된 승용차를 구입했으니까 당연히 부가세 돌려받아야죠.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일 때 원재료 구입할 때 부가세 돌려받는 거랑 똑같이 얘도 이 업과 관련된 승용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공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고 그 정답은 3번이겠네요. 4번은 뭐예요? 접대 문제. 일본인데요. 그 다음에 14번. 배당 소득 중 그로서 요거는 솔직히 잊어버려도 됩니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걸 찾으면 돼요. 그로서업이라는 문제가 원래 여러분들 세무사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로서업이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냥. 만약에 문제가 이 문제가 나오면 지금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이 문제 생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세금 과세될 필요 없는 소득을 공유합니다. 세금을 과세될 필요 없는 수익이라고 합니다. 수익. 세금을 과세할 필요 없는 수익. 이것만 찾으세요. 1번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이거 그냥 배당 소득이잖아요. 삼성기업한테 배당금 받으면 배당 소득이죠. 감자회사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 배당. 요거도 여러분들 똑같이 배당 소득입니다. 배당 소득.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A기업이 있는데 B기업이 A기업을 이렇게 합병을 할 거예요. 이렇게 B기업이 A기업을 합병을 할 때 B기업이 어떻게 하냐면 A기업한테 야 너네 주주들 나가라 그래. 나가. 이래요. 왜요? A기업은 소규모인데 B기업이랑 합병하면 기업이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A기업의 기존 주주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나갈 때 여러분들 그냥 나가라면 나갈까요? 아니죠. 어느 정도 주주들한테 돈 좀 주어줘야 되겠죠. 요거도 배당이에요. 이게 요 2번 질문이고. 이런 내용들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시험도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 처분 내용은 요번에 했었잖아요. 배당 처분. 뭐 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막 주주의 개인 차량에 주유비 끊는다. 막 그거 얘기했었어요. 정답은 4번이죠. 주식 발행 액면 투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주식 발행 투자금이에요. 이거는 자본 이익의 목록이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배당소득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로서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세금을 과세할 필요 없는 수익 그러니까 주식 발행 투자금 얘는 자본 이익이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래요. 종합소득금액이 얼마냐? 종합소득금액을 이렇게 계산했었습니다. 이자소득금액, 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다 합친 거. 이거를 종합소득금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싹 다 더하면 돼요. 가보죠. 부동산 임대 2의 사업소득금액 2,500 여기가 2,500이 있대요. 근로소득금액 1,000이 있답니다. 1,000 그리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액도 1,500이 있대요. 여기도 또 1,500이 있나 봐요. 1,500 돈 많이 벌죠? 여기도 또 1,500이 있고 요거를 우선 다 더하면 얼마예요? 2,500에다가 1,000만 원에다가 1,500을 더하면 얼마 나오죠? 5,000 나오죠, 5,000. 그렇죠? 5,000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마지막에 저희가 안 읽은 게 요겁니다. 2월 결승. 2월 결승금을 여러분들 뭔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수익에서 그냥 비용이 나왔고요. 이러면 순이익이 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수익이 500원이고 비용이 1,000원이다. 이러면 순이익이 나요? 순손실이 나요? 순손실이 나죠. 그러면 그죠? 이거를 여러분이 결손금이라고 불러요. 돈을 못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2019년도, 20년도에 만약에 이렇게 결손금이 만약에 이렇게 500원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2021년도 내년 되잖아요. 내년에 수익이 1,000원이고 비용이 그러니까 500원이니까 이러면 이때는 순이익이 나죠. 1,000원에서 500원 빼면 500원 나죠. 그러면 원래 요거 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 돼요.
근데 국가 어떻게 하냐면 야, 너 500원 순이익이 있더라. 근데 너 작년에 순이익이 있었어? 결손금이 있었어?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 결손금 500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가 어떻게 했냐면 이 결손금을 내년으로 이렇게 결손금 500원 이렇게 빼줘요. 회사를 조금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결손금을 내년으로 넘겨서 결손금 공제를 해줍니다. 500원. 그러면 이 회사는 그냥 빵원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이 김영민이라는 사람은 소득 금액이 5천이었죠. 근데 결손금이 얼마 있대요? 4천 있으니까 이 소득 금액에서 결손금 4천 이 금액을 빼서 1천만 원의 소득 금액으로만 세금을 내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결손금이 많은 회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올해 세금 낼 때 굉장히 세금을 많이 줄여줄 거예요. 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걸 2월 결손금 공제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2월 결손금 공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5천이었지만 결손금 4천만 원이 이렇게 빼질 거니까 이 사람의 소득 금액으로 잡히는 건 1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